이병기 국정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전임 원장이 감옥에 갔고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수사 공작에도 국정원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에 현직 국정원장을 앉힌 것은 공작 정치 논란에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새로 국정원장이 된 이병호 전 안기부 2차장은 22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22년 전에 공안 마인드를 간직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용산 참사를 공권력 확립의 계기로 삼자. 2009년 동아일보에 쓴 칼럼의 제목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출신 김기춘 전 실장을 통해 검찰 공안 통치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박 대통령이 이제는 국정원 공안 통치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2월 27일 금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장고 끝 악수, 돌려막기, 공안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을 임명한 후에 나온 말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당의 원내대표마저 유감을 표명했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정무특보단에는 골수 친박 혹은 종박 의원들이 임명됐습니다. 비박계가 사령탑을 장악한 새누리당과의 힘겨루기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곽보아 PD가 보도합니다.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의 수장을 국정 운영의 중심인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사상 유례 없는 잘못된 인사입니다. 정보정치, 공안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국민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자리가 돌고 돌아 결국 대표적인 친박 인사 이병기 국정원장에게 돌아가자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현직 국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는 공안 정치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차라리 김기춘 전임 비서실장이 낫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중앙정보부 통치 시절이 연상되는 인사로 암흑의 공작 정치가 부활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에게만 충성할 것이 뻔한 인사로 용납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고와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안보 인맥에서 사실상 좌장격인 인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의전수석 비서관,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 2차장을 거친 후에는 약 15년간 공직을 맡지 않다가 현 정부 들어 주일대사, 국정원장을 거치며 노년의 관운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선거를 도우며 박 대통령과 처음 만났고 이듬해 여의도 연구소 고문이 되며 박 대통령의 조력자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는 박근혜 캠프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았고 2012년 대선 때는 이회창 그룹인 선진통일당과의 합당 과정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거쳐온 자리가 많은 만큼 탈도 많았습니다.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특보였던 이 실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인재 의원 측에 한나라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며 5억 원을 직접 전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안기부 2차장이던 1997년에는 안기부가 야당의 김대중 대선 후보가 북한 고위층과 연결돼 있다는 가짜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이른바 북풍 공작 의혹에도 연루됐습니다. 현직 국정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된 것에 대해서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정원장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가셔서 그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온 이완구 총리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직 국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사례가 우리 헌정사에 있습니까?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현직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글쎄 그 문제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정치권 소통 강화 차원에서 구성하겠다고 밝힌 정무특보단에는 김재원, 주호영,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친박 인사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들입니다. 박 대통령은 새 비서실장 인사를 통해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내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친박 호위내각 구성 이후 오늘은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무특보단까지 친박 인사들로 휘감으며 앞으로도 소통과는 거리가 먼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노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국정원이 지어내서 언론에 흘린 문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침묵 모드를 이어가면서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명의 여당 국회의원이 비판적인 말을 하기는 했지만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등장한 대통령 비판 전단을 막으라고 총리를 체근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하겠습니다.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군요. 네,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특히 증세나 복지 분야의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2년 동안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최악의 정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과 신뢰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공약, 지금 정권 3년 차인데 예산 단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공약 파기의 원인을 어려운 경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 당선됐을 때와 현재 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건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성주 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가계부에 난 구멍을 메우기 위해 서민 증세를 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에서 국민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복지를 공약했습니다. 세출 구조 조정,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공약 가계부, 지금은 완전히 구멍이 났습니다. 이게 뜻대로 되지 않자 정부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대신 거위의 깃털을 살짝 뽑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성주 의원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법인세 인상을 통해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어요. 네, 오늘 첫 질의자로 나선 윤재욱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 비난 전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새로운 각오로 내각을 개편하고 일하려는 이 차제에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전단지뿐만 아니라 각종 그 입에 담지 못할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도 총리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전후로 몇몇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부 비판 전단의 살포 행위를 막으라는 것입니다. 이완구 총리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며 방관하던 정부가 대통령 비판 전단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술을 장문해서 언론에 흘렸다고 전 대검 중수부장이 폭로한 일, 침묵하던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는 나왔군요. 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이 어젯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필요하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장했습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국정원이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고 폭로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증언이 사실이라면 국정원 댓글보다 더 심각한 일이고 국민의 대표를 허위 사실로 음해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하 의원은 이 문제는 여야의 진영 논리로 볼 게 아니라며 국가를 강조하는 새누리당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폭로를 보도한 경향신문은 오늘은 국정원과 검찰이 당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충성 경쟁을 하듯 난력 다툼을 벌였고 양측 사이에 멱살잡이에 가까운 몸싸움도 벌어졌다고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인 고 허다윤 양과 조윤화 양의 부모들이 어제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해 제발 딸을 좀 찾게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인양 문제에 돈 얘기만 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 시간 끌기는 그만하고 이제는 답을 내놔야 할 때입니다. 김종훈 PD가 시위에 나선 실종 학생 부모들을 만나봤습니다.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어떻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가서 꺼내오고 싶은데 제 딸 좀 찾고 도와주세요. 세월호 실종자인 단원고 허다윤 양과 조은하 양의 부모들이 어제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윤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는 신경섬유종이라는 난치병에 걸려 걷기조차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아픈 게 뭔지 살 수가 없어. 숨도 쉬고 살 수가 없어. 잠을 자도 뭘 먹을 때도 아직 그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다윤이 생각나서 저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 실종자 9명이 그렇게 했어요. 실종자 가족들은 설흘 전후에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완구 국무총리를 향해 무릎을 꿇고 세월호 인양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찾아야 되니까. 더 하는 거를 해도 찾아야죠. 일단 찾고 가야지. 어머니 박은미 씨는 가족도보행진단이 진도 팽목항에 도착한 지난 14일 세월호 침몰 해역에 다녀왔습니다. 내가 그때 은하 엄마한테 같이 죽으러 가자 그랬거든. 정말 살 수가 없다.
당연히 찾을 때까지는 쓰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애를 찾아야 되니까. 애를 찾아야지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어. 당연히 자기 살을 안 주고 참아라니까.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가 세월호 인양 결정을 내릴 때까지 가능한 매일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새벽 1시쯤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머릿수 싸움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밀어붙였습니다. 심의가 충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정부와 여당 측이 절대 다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는 일본 후쿠시마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은 오늘 새벽 1시가 지난 시각 결정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 오전부터 15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 끝에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허가 심의 안건을 찬성 7표로 가결했습니다. 원안위 위원 9명 중 야당 추천위원인 김혜정 위원과 김익중 위원이 표결 시도에 반대해 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 안전성 문제에 대한 충분한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그 스트레스 테스트는 검토하다가 말았어요. 우선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되는 것이 가장 기초다. 그리고 또 법적인 국가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 않는 그런 것이 분명하게 해소되었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채 표결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제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원안위가 결국 표결을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도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빨리 처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회의에서도 이은철 위원장과 정부 추천위원들은 표결 강행 의사를 내비쳤지만 심의가 충분치 않다는 다른 위원들의 반대로 뜻을 접은 바 있습니다. 원안위는 쟁점이 됐던 주민 수용성 확보 여부와 최신 기술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표결을 강행함으로써 날치기를 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한 민간검증단은 회의에 참석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오늘 서울 광화문 원안위 앞에서 표결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직접 방청한 김재남 정의당 의원은 원안위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표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의 결정은 자신들이 주어진 법률적 책임, 국민이 위임한 그런 책임을 무책임하게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저버린 그런 위법적인 비민주적인 결정입니다. 당연히 무효입니다. 원안위가 원자력안전법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자력안전법은 원전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를 원안위 위원으로 둘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추천 조성경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부지 선정위원으로 일한 전력이 알려지면서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됐고 야당 추천 의원들은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피 신청은 부결됐고 조 의원은 어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103조는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지만 원안위는 월성 1호기의 경우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지역 주민 3분의 2 이상이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백하게 지금 절차적 하자가 있는데 이제 뭐 그냥 심야에 늦은 밤에 표결을 강행해 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 의결 자체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절차적 하자 문제를 국회에서도 따져야 되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다시 이 문제를 재론해서 이걸 원천 무효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4주기를 앞두고 대한민국 원전 안전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벌써 세월호 교훈을 잊은 참으로 답답한 정권입니다. 원자력안전법의 주민 수용성 요구도 갖추지 못한 불법적 표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탄핵 대상이고 어제의 의결은 효력 정지 가처분의 대상입니다.
수명 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월성 1호기는 45일간의 운전검사와 원자로 재가동 승인을 거친 뒤 이르면 4월부터 2022년까지 7년여간 재가동됩니다. 원안위의 이번 결정은 고리와 영광 등 줄줄이 다가올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지금 6월 달에 이제 수명 연장 신청을 하겠다는 게 한수원의 입장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더 요번에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계기로 해서 고리 1호기의 경우에는 더 강력한 반대 운동에 부딪힐 거라고 정부와 한수원이 더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핵 진영에서는 궁극적으로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일부 위원들의 다수결로 결정하는 현재의 원안위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 기구를 과연 이렇게 설치한 것이 맞는가,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까지도 의결에 참여하고 원전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면 사실은 이 기구의 존재 의미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친구가 해고되면 경기 침체, 친척이 해고되면 불황, 본인이 해고되면 공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현재의 한국 경제를 불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경제수석은 어제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짐이라고 하면 불황임을 보여주는 부정적인 조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돼지 저금통이나 서랍 속 동전을 찾아 사용하면서 한국은행으로 되돌아오는 동전의 양이 늘어납니다. 동전 환수율은 불황 때마다 높아졌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동전 환수율은 전년에 비해 10.2%포인트가 올라 26.9%였고 2003년 신용카드 대란 때는 2%포인트가 올라 24.1%를 기록했습니다. 이 동전 환수율이 지난해 22.3%까지 상승했습니다. 최근 3년간 최고 수준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의 22.3%와 같은 수준입니다. 과거 각종 경제위기 상황 때와 마찬가지로 적은 돈까지 모아 소비에 쓰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의류나 신발 구매에 지출하는 비용도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지난해 가계 동량을 보면 지난해 한 가구당 신발과 의류에 쓴 돈은 월 평균 16만 9천 원으로 전년에 비해 0.1% 떨어졌습니다. 의류와 신발 지출이 줄어든 것은 2003년 통계조사가 실시된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3.4% 증가했고 의류 물가는 4%, 남녀 구두와 운동화, 실내화는 0.2%에서 4% 정도 올랐습니다. 관련 품목의 물가가 오르고 소득도 늘어난 상황에서 지출액이 줄었다는 것은 가계가 의도적으로 지출을 줄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현 경제 상황을 불황이라고 여길 정도가 되면서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닌 옷이나 신발 소비를 줄인 겁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5일 국민의 93.9%가 현 경제 상황을 불황이라고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불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에 긍정적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어제 원래 브리핑에서 부동산, 고용, 소비 심리 등이 차츰 개선되는 추세라며 이 같은 낙관론을 폈습니다. 하지만 안 수석은 전셋값 폭등 문제, 또 그에 따라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하는 정부 정책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등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고 구직 단념자가 급증해 50만 명에 육박하는 고용위기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손배 가압류의 고통을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모금 캠페인 손잡고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14억 7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모아 300여 가구에 생활지원금으로 제공됐다고 합니다. 수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은 해고자 가정에 그리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노조 파괴에 맞서는 시민들의 연대라는 의미만큼은 큽니다.
유지연 PD가 손잡고의 이수호 공동대표를 만나서 1년 동안의 활동 결산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하는 말로 이런 노동자들은 그냥 가서 그냥 감옥살이 그냥 몇 달이나 몇 년 하고 몸으로 좀 때우고 싶다. 이게 나한테 몇 억 수십억을 내놓으라면 이거는 이제 빚은 또 이렇게 막 유산처럼 물려지잖아요. 이건 뭐 완전히 다 망하라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감옥을 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살 안 생각해요. 근데 손배감유 당해서 이런 사람들은 너무 절망적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자살을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참여한 인원수만 47,547명. 이 한 10개월 동안에 참여를 했고 그렇게 모여진 돈이 전부 한 14억 6,8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모여서 그걸 일단 약속대로 손배감유를 당해서 생계의 고통을 당하는 노동자들에게 이제 나누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조합이나 또 노동자 단체나 또 우리가 신문에 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신고를 다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다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329가구에 11억 한 7천만 원 정도를 등급별로 분류해서 이제 다 나누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이례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 캠페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노동쟁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파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건 뭐 헌법이 보장하는 그 노동 기본권이거든요. 근데 파업 그 자체를 불법시 한다거나 또 파업을 하면 불가피하게 따르는 그 손실이 생깁니다. 모든 손해를 파업하는 노동자에게 돌린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파업이 이제 정당하다는 파업의 범위 너무 지금 협소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잡고 원래 법 취지에 따라서 잡고 또 아무리 그 엄격한 법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소위 불법으로 취급된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손배감유를 이렇게 매기는 것은 그건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노동운동이나 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둡다. 어둡다. 그게 흉하다. 사람 없다. (2월 27일) 뉴스K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